애초에 해방 후에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다면 오늘날 윤상현 같은 인물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한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를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불법 계엄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죄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과를 받아도 기분이 영 찝찝으리 하더라고요. 그러게. 네, 물론 뭐 오해일 수 있죠.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할 수도 그럼요. 사람은 개과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진정성을 예. 감별을 하려면 예.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인지를 토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 한번 탈탈탈 털어보면 그 사죄가 진정한 사죄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그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말이죠. 그럼 한번 이제 털어보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윤상현을 소개합니다. 1962년 12월 1일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청양군, 수원시, 대전시, 평택시 등 초등학교 시절에만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최종 정착한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20대 중반을 넘기기 전에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왔고요. 학교가 끝나고 서울대 초빙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또 2002년 재보궐선거 연이어 도전했지만 공천에서부터 탈락을 했고요. 2004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는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고 지금까지 5선을 내리 당선된 당내 중진으로 꼽힙니다. 아, 국회의원 윤상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친일파의 후손. 네, 바로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 할까 누구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광복절을 맞아서 윤상현을 털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윤상현의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윤종화, 일본명 이사카 카즈오는 조선인 최초의 종로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최초로 황해도 경찰부장까지 지낸 전무후무한 성공을 이뤄낸 친일파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선 비결이 뭘까요? 일제시대 종로서장을 했으면은 정말 친일하고 부역했을 텐데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애국자들 때려잡는 데 아주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네. 이 윤종화의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면 정말 친일파로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규슈 제국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또 수재였습니다. 지금의 행정고시라고 알려진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무려 30살의 나이에 경상남도 창녕 군수로 부임을 합니다. 이게 1937년이었는데요. 그 해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하고 38년부터 전시 총동원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국방 헌납을 강요하고 병력이나 노동력 징발하고 우리 정신대라고 하죠.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온갖 수탈이 강화됐던 해였습니다. 그때 윤종화는 창녕 군수를 지내면서 창녕군동회 회장, 창녕군 미국통제조합 조합장, 조선방공협회 평의원, 육군 특별지원병 청년후원회 회장 이런 등등등등 온갖 관련단체에 화려하네요. 네, 온갖 직함을 얻어서 일제에 충실히 부역을 했습니다. 예. 그 능력과 충성을 인정받아서일까요? 김해 군수로 또 자리를 옮기고 고등관 6급 정 7위라고 하는 또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김해 군수 때에도 중일 전쟁과 관련해서 군용물자 조달 공출, 국방헌금 모금, 국채 소화, 저축 장려 등 여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진화사변 공적조서라는 이 공적들을 기록하는 이 문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계속 승승장구하다가요. 1949년에 드디어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종로경찰서 서장이 됩니다. 종로경찰서장은요. 당시에 일본인들도 오르기 힘든 자리였어요. 정말로 이 서경찰서가 대한민국이 그 당시엔 대한민국이 아니겠지만 경찰서가 많지만 종로서가 최고니까요. 이 독립운동 탄압 1번지, 공안 1번지 이렇게도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제 역할을 다 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그 사람이 종로경찰서장 되면서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종로는 반도의 중추지대이고 반도의 중상층 계급이 많은 곳으로 반도 민심의 동향을 결정하는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활동가로 필승 체제가 서 있지 않으면 병참기지
반도의 사명을 다하기 어려울 줄 안다. 나는 우선 긴급 문제인 방공태세와 근로체제 정비 또는 생산력 확충 등 필승의 온갖 시책의 추진력이 되어 책임을 다하여 나가려 한다. 아주 진시보니 충성 서약서네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경찰을 하면서도 또 예. 다른 직함도 두루 맡았는데요. 윤치호, 이광수 등이 만든 황민화 운동추진위원회, 여기는 고문을 맡았고요. 같은 해 7월에는 국민총력 경성부 연맹 이사로도 선출이 됐습니다. 마침내 1944년에는 황해도 경찰부장, 조선인 친일 경찰로는 가장 꼭대기로 올라간 인물이 됩니다. 이런 친일 행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에 윤종화의 아들은 중앙정보부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민정당 사무차장 또 국회의원까지 지냈고요. 윤종화의 형님, 그러니까 윤상현의 할아버지 되는 이 윤종옥 씨 역시 일제강점기 내내 청양 일대의 면 유지로 떵떵거리시다가 해방 후에도 청양군 일대에서 소방대장, 면장, 우체국장 등 그 지역에서 이 권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또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삶을 우리는 다시는 이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 모양이네요. 살살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 뉴스토마토 스튜디오가 광화문 복판에 있거든요. 예. 윤상현의 이 친일 집안 내력을 보니까 또 화가 납니다. 이 또 다음 키워드 보시면 이 친일로 쌓아 올린 이 부와 권력이 또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가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전두환 사위에서 재벌 3세 사위로입니다. 전두환에게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막내딸 전효선 씨와 윤상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두환의 사위. 예, 예. 둘은 이순자가 관리했던 귀족 족집교 과외를 함께 받은 팀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외 교사로 당시 유명한 참고서의 어떤 저자들이 동원돼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순자가 직접 관리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고급스럽게 이 과외팀이 꾸려졌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졸업 후에 이렇게 인연을 맺은 둘은 1985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어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의 고명딸 전효선 씨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방탄 리무진을 타고 등교를 하고 총을 찬 경호원들이 학교 교실 앞에서 지키는 등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최고 권력자의 공주님과 결혼한 따지자면 황태자 우리 왕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서운 거 하나 없이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잘 지냈겠죠. 잘 살았겠죠. 전두환의 사위인데. 그래서 둘은 결혼하자마자 나란히 네. 미국으로 유학을 함께 떠났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교수까지 아주 탄탄대로로 살아갔습니다. 처가 덕분에 윤 씨 집안도 덩달아 번창을 하게 됐는데요. 윤상현의 아버지는 공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대영전자라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 총무부장 이런 직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윤상현의 결혼을 8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은 뒤 8개월 뒤에는 사장이 되고요. 공군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이나 투자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을 텐데 그쵸. 이게 이제 사돈지간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네요. 네, 뭐 일종의 사돈 관계끼리 좀 급을 맞추려다 격을 보니까 맞춘다 그러죠. 뭐 예. 그런 예. 자리를 하나 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야. 평가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해서 뭐 집안도 일으켜 세우시고 잘 살다가 2005년에 돌연 이혼 소식이 발표가 됩니다. 이 2005년 하면요 참여정부 들어선 후인데 이때 전두환이 집중적으로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윤상현 씨가 2000년 때부터 아까 처음 소개드렸을 때도 2000년, 2002년, 2004년 연거푸 계속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낙선하게 된 게 아무래도 전두환의 사위라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전두환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5년 뒤에 혼자 독수공방하지 않으시고 네. 5년 뒤에는 롯데그룹 신격호의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사위로 신분이 세탁이 됩니다. 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전두환 사위에서 이제 재벌 사위로 바뀌는 겁니다. 롯데가의 예. 조카 사위가 이야, 되는 겁니다. 멋지네. 부러우세요? 갑자기 눈에서 존경의 눈빛이 느껴지는데 아이고. 아내분은 신경아 씨고요. 예.
대선건설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분 덕에 윤상현 의원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0년쯤에 한 언론사에서 특집 기사를 다루는데 국회의원 재산 증식 순위를 쫙 매겨봤는데 2위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2008년에 64억 6천만 원이던 재산이 약 10년 만에 165억 9천만 원으로 됐거든요. 100억이 불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잘 나갈 때는 이제 이 권력을 따라다니고 이젠 재벌을 따라가서 돈을 엄청 벌면서 하네요. 맞습니다. 참 용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네, 말 그대로 최고 권력자의 사위에서 재벌가 사위로 변모한 이 윤상현 의원을 보면 기회주의자 이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또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남자입니다. 드디어 나왔네, 박근혜의 남자.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그랬죠. 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선 공보단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에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지내고 재선으로는 파격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까지 맡았습니다. 사석에서 박근혜에게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요. 박근혜가 한번 국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의전 프로토콜에 따라서 쭉 정해진 길대로 가면서 악수를 이제 의원들이랑 나누는데 갑자기 윤상현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아는 채 했던 것도 뭐 좀 과했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특사,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맡았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를 맡는 일 자체도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총애를 한몸에 봤던 윤상현이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에게 하야를 건의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냥 좀 알아서 물러가시죠. 그리고 또 2019년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의 사면설이 돌았는데요. 그때는 박근혜가 사면되면 보수 분열로 총선이 어려워진다. 라면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누님의 안위보다는 총선의 어떤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고려를 한 거겠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 배신감 느끼겠네요. 네.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윤 의원과 술을 마신 적 있다는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님이 권력만 향해 무한질주한 대의 없는 야심가라고 윤상현에 대해서 평가한 그 인물평 기사가 있는데요. 예. 이 기사를 보면 윤상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와의 술자리에서 남는 기억은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심가, 야망가라는 인상이었다. 그때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때부터. 보통 TV 드라마에서는 젊은 사업가의 야망에 대한 얘기가 많다. 윤상현은 정치판에서 바로 그 주인공 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글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장인어른도 바꿔버리고 우리 누님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했던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또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했었죠. 그 태세 전환의 끝판이 바로 이번 윤석열 김건희 구속에 따른 사과인데요. 그래서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셨군요. 그렇죠. 지난 8개월간 그 네. 사람이 했던 말이 있고 그러니까. 해온 행동이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행적을 보니까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뭐 10년, 20년 전도 아니에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한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과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로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윤상현이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불법 계엄 직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윤상현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김재석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석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서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저는 명확합니다. 박 대통령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제가 하나 인용한 게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 소리네요.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지금 네 쪼대로 가자. 나도 옛날에 욕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다 당선시켜주지 않았냐 그런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무슨 짓을 하든 1년만 지나면 이제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본인을 다시 찍어준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국민을 기대주로 여기나 봐요. 그러니까요. 윤상현 의원 지역구가 인천이거든요. 이 우리 인천 시민들 까먹을 때 까먹지 마시고 요 영상 때 되면은 새롭게 재생해가지고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분노를 계속해서 곱씹으셔야 되겠습니다. 윤상현 정말로 국민들이 곧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내란 동조, 내란 선동 행위 엄청나게 계속 이어왔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막 댓글에 보니까 미추홀
극보들 극보수들의 죄도 큽니다. 윤상현 같은 막장은 유권자가 걸러야지 막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맞아요. 유권자가 걸러야지 미스티 선생이 하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끄럽지 않게 혹여나 다음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지만 예. 혹시라도 선거 나오면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되겠습니다. 12월 11일, 그러니까 비상 불법 계엄 뭐 일주일 채 지났을 때겠죠. 네.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비상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면서 설령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월 23일에는 농민들이 우리 트랙터 쫙 끌고 왔었잖아요. 남태령. 네. 예. 요거를 두고는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러면 남태령에 함께했던 우리 시민들, 응원봉 청년들 죄다 뭐 체제 교란 세력입니까? 그러게요. 남태령에는 그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같이 연대하면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왔던 그 인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안 되는데. 되죠. 네. 그리고 또 12월 말에는 광화문 광장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서 예. 윤석열과 한덕수 탄핵 소추를 못 막아서 사죄한다면서 이 사람 그러고 보니까 사죄를 남발하는 스타일이네. 사죄한다면서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영상 집회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법 폭주, 예산안 삭감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눈먼 장님처럼 테러, 내란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말을 저 자리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관저 앞을 찾았어요. 관저 앞에서 이제 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그 자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돼버렸다라면서 지지자들을 선동을 했고요. 또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던 날에는 담 넘은 사람들 이제 곧 훈방될 거다. 뭐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격려하면서 또들이 더 대담하게 설쳐될 수 있게 난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특검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니 말과 태도를 바꾸고 사죄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SNS에 사죄 글을 올렸죠. 맞습니다. 자, 네. 몇 구절만 좀 네, 읽어보면요. 한번 볼까요?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말을 바꿨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명확히 반대해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는 고도의 통치 예, 행위라고 행위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약 개뻥이를 날리시는 거죠. 이 우리 국민들 정말 1년도 안 돼. 이제 8개월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국회에 전한길 불러다가 예. 리셋 코리아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도 바로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때도 또 논란이 되니까 또 사과를 했어요. 뭐 이런 뭐 좀 잘못된 말 한 거 전한길 씨에 대한 거 사과한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사실 또 논란이 되니까 그냥 사과로 때우는 거지. 전한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이 구구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의힘도 살려내고 윤석열도 살려내고 덩달아 자기도 좀 살아보려고 그런 행사도 주관하고 전한길 불러다가 우쭈쭈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적당히 또 사과나 하면서 땡치려고 하는 거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혼 없는 서가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사람이네요. 보니까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 사과의 문장에서요. 예. 당의 중진인 저 역시 이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본인 말대로 역사적 책임에 통감한다면 특검 수사 일단 제대로 받으시고 처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최소한 국회의원직 자리 정도는 내놔야지 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던 내용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요. 애초에 해방 후에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다면 오늘날 윤상현 같은 인물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윤상현이 사실 그동안 누려왔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런 토대 이런 자산들은 결국 우리 민중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일그러진 역사의 결과물들이었잖아요. 지금 빛의 혁명 그리고 정권 교체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정치인부터 제대로 퇴출되어야 역사 정의 실현되는 게 아닐까까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